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입니다. 저는 조감독이고요. 은하님, 네, 은하입니다. 유수님, 네, 유주입니다. 목소리 너무 귀엽게 내시는 것 네. 같아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무슨 설명이죠? 도희님과 라떼님이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녹음이 조금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 제가 그냥 그런 설명 없이 바로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중년, 여성, 퀴어,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 말 그대로 퀴어한 삼박자를 갖춘 영화죠. 윤희에게를 가지고 살롱을 시작합니다. 영화 어떻게들 보셨어요, 두 분은? 윤희에게도 지난주에 했던 딸에 대하여랑 마찬가지로 좀 퀴어 영화이긴 하지만 퀴어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진 않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퀴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영상이 예뻤던 오타루 네. 맞죠? 너무 예뻤죠. 네. 마을 풍경. 그냥 보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편한? 힐링돼. 영상이 진짜 이게 기차 안에서 찍은 영상이죠. 이렇게 밖을 이렇게 풍경 차차박.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되게 좀 그 기차 소리가 주는 이상하게 묘한 안정감 같은 게 좀 정겨움도 있어요.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영상도 너무 예뻤고 사실 배우들도 너무 연기들이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좋게 봤어요. 너무 좋았죠. 저 네. 이번에 세 번째 봤는데 이번에는 저희 팟캐 녹음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보게 됐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퀴어 중년 여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나? 한국에서? 혹시 그렇지 않나요? 캐롤 그거는 아. 네, 그렇죠. 영국에서 나온 영화죠. 국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는 없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코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어필되기 힘든 코드잖아요. 그런 면에서 감독과 제작사가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만든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성들, 그러니까 게이물은 굉장히 일찍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저는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는 게 200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로드무비라고 황정민 배우하고 정찬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많이 그게 어둡고. 퀴어 영화였어요? 네, 게이 무비였습니다. 저도 본 것 같은데 퀴어 영화라고 생각 못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얘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 저는 섹스씬도 봤던 것 같은데 거기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정사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좀 세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4년 뒤에 후회하지 않아 라는 이송희일 감독의 게이 영화가 맞아. 아주 크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관객들이 들었었던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때 김남길 배우가 남자 주인공을 맡았었고 화제가 됐었죠. 여자들 제 주변에 여자 지인들 중에서 2번, 3번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코드에는 게이물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남자도 약간 그런 코드가 통해서 이준기라는 배우가 발굴이 되기도 했었고 쌍화점 그런도 게이 영화 게이라는 게이 코드가 있는 영화였죠. 근데 레즈비언을 소재로 한 영화는 진짜 보기가 드물고 심지어 중년의 맞아. 여성이 레즈비언이야. 중년 여성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여자 레즈비언물? 아가씨. 아가씨. 근데 그렇네. 저 아가씨가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개봉을 했죠. 그때 개봉을 해서 그때는 이제 원작을 소재로 한 영화라서 그게 그 시기가 이제 그 캐롤이라는 영화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보여지는 게 그냥 예뻐.
둘이 맞아요.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인 동화의 느낌 있죠.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커플이야. 근데 맞아요. 이런 윤희에게처럼 중년의 사랑을 음.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주인공이 이뻐요. 이뻐요, 맞아요. 이뻐. 둘 다 담배를 이뻐. 피는데도 이뻐. 그렇죠.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희애 배우의 연기 언니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김희애 씨가 옛날에도 좀 이런 파격적인 캐릭터, 나쁜 여자 캐릭터를 맡기도 하고 했었지만 좀 이번에 윤희에게에서 나왔던 캐릭터는 또 좀 새로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민낯의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엄청나게 용기를 냈다고 봐요. 저는 여배우가 그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로 스크린 내내 자기 얼굴을 노출시킬 수 있을 만한 용기 이거는 맞아요.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 아니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찾아봤네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담배를 안 태우는 분이신데 어쨌든 담배 태우는 그 씬을 찍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이신 거죠, 정말. 그쵸. 배우. 근데 어울렸어. 맞아요. 잘 담배를 어울렸어요. 피는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뭔지 모르게 멋있더라고요. 그냥 막 연기가 되게 막 감동적이고 임팩트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그 윤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녹아있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영화가 널리 알려진 건 맞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김희애 배우의 이미지가 생각해보세요. 밀회. 부부의 세계. 우아한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혹은 섹시한 이미지, 꽃중년의 이미지 이런 배역을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 윤희에게에서는 많이 내려놓은 느낌이 있어서 보면서도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좀 몰입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김희애가 보여서. 전 처음 볼 때는 약간 그랬는데 전 두 번째 봤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볼 때는 그냥 너무 윤이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윤이어서 저는 첫 번째 볼 때는 다른 거보다는 좀 방해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김희애 씨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 목소리야 말투. 우아가 너무 약간 고급스러우신 그런 게 묻어 있어서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뭐지 이 우아함은 뭐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냥 그것도 좋았어요. 그 약간 공기 반 소리 반의 그 목소리. 그래서 영화가 처음보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봤을 때 더 몰입되는 이유가 그런가 봐요. 김희애라는 존재를 잊고 윤희에게 빠져서 몰입해서 보게 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첫 번째 영화 봤을 때 중반까지는 계속 김희애 배우가 보여가지고 말투나 표정이나 그러니까 약간 그 김희애 배우 특유의 말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그냥 김희애인데 이 생각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영화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영화의 줄거리 먼저 우리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유주님? 이 영화는 그 20년 전에 알았던 여자친구로부터 그리움을 꾹꾹 담은 20년 동안의 그리움을 꾹꾹 담은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편지도 당사자들이 직접 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여차여차하여 윤희에게 이제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윤희는 되게 곁을 두지 않고 과거에 뭔가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신병이다 라는 그쵸. 걸로 이제 치부를 받으면서 병원에 보내줬어야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거에 자기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많은 고민을 그러면서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곁을 주지 못했을 거고 딸아이한테도 사랑은 했겠지만 그 곁을 주는 방법을 잘 몰랐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산 듯 살지 않은 듯 살아가다가 편지를 통해서 이제 딸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윤희의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윤희에게 쓴 준의 편지로 시작을 하거든요.
딱 세 줄로 시작을 해요. 물론 뒤에 계속해서 편지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윤희에게 잘 지내니? 오랫동안 이렇게 묻고 싶었어. 너는 날 잊었을 수도 있겠지?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갑자기 너에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 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니? 뭐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때가. 저는 이 편지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의 편지 내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편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영화 자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막 멋진 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덤덤하게 두 사람이 감정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세보미의 목소리로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준의 목소리로 일본어로 편지를 읽어주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오타루의 풍경과 함께 맞아요. 준의 일상과 함께 들리는 그 편지의 나레이션이 읽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 편지는 윤희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20년이 지나서 안부를 묻고 싶어지는 사람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게 되는 마음?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애가 닮은 사랑을 사실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는데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헤어졌어. 이렇게 돼서 생기는 게 약간 애달픈 사랑 같은 느낌인데 그런 사랑을 못 해본 것 같아서 아쉽네요. 진짜 진작에 아쉽네요. 어? 숙제를 일찍 끝났어야 좀 되는데 해보고 차도 보고 차여도 보고 차여는 봤어요. 너무 슬프네요. 아니 왜 차게 차여보고 싸대기도 좀 맞아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감독님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애달픈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상대에게 편지가 쓰고 싶어지는 순간은 있거든요. 잘 지내니? 나쁜 여자였구나.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기억나니? 왜냐면 그 생각이 왜 드냐면 준이라는 인물이 윤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죠. 여기서 나올 때.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에 윤희와 굉장히 서로 열렬히 사랑했었지만 결국 일본으로 떠나잖아요. 본인이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무게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이라는 인물이 윤희를 떠올리면서 나는 준이 윤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던 것 같아. 이 성격 자체가 보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격이 어떤데요? 준의 성격이 어떤데?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얘기할 거야. 어떤 성격이 궁금하다. 네. 은하님은 있으세요? 저요? 저는 지난번에 감독님이랑 녹음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첫사랑이 좀 약간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난 그때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네가 한 번의 기회였어. 유주님 너무 웃음을. 준도 저 지금 기회를 놓쳤다는데. 기회였겠지. 그래서 저는 그 첫사랑이 그때가 좀 어렸을 때니까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었고 편지를 쓰고 싶지만 그는 이미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 첫 남자친구가 결혼했는데 그 소식을 친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나이지. 뭐 첫 남자만 결혼했겠어? 둘째 남자도 하고 셋째 잘 지내고 있니? 아무개들아. 그런 거지 뭐. 네. 윤희란 캐릭터, 준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더 할 건데 윤희란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까 해요. 윤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은하님? 어렸을 때 준이라는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배척당하죠. 너의 감정은 진짜가 아니야. 너 이건 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윤희의 편지 내용에도 보이지만 자기는 평생을 벌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 굉장히 외롭고 그래서 오빠에 의해서 좀 결혼을 강요당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는 하지만 남편에게도 그렇고 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곁을 내어주지 않는 외로운 캐릭터. 사람을 외롭게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짠한 게 오빠는 대학을 보내줬는데 맞아. 윤희는 여자라는 이유로 음. 아버지가 대학에 여자가 대학 가서 뭐해? 그래서 대학을 못 가잖아요. 대학 간 오빠는 이상한 뭐 조그마한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어. 그것도 열받아. 그럼에도 계속 윤희에게 네가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참견하고 오빠. 그 당시에 어쨌든 대학을 못 가는 대가로 카메라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를 하나 사주는 그런 뭐 에피소드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는 세보미가 계속 늘 지니고 다니면서 또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것만 찍는. 맞아, 그 대사도 기억이 나네. 아름다운 것만 찍어요 하면서 인물을 절대 찍지 않는 세보미. 그런데 찍는 유일한 인물이 엄마잖아요. 엄마였잖아요. 네. 엄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맞아요. 또 남달랐던 것 같아요. 세보미는. 근데 윤희에게는 남편이 있었죠. 네. 결혼을 했었고 근데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남편과의 관계도 여기서는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영화 초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찾아오잖아요. 윤희의 집을 밤늦게 윤희가 이제 구내식당 공장의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윤희를 찾아와요. 그날 밤 퇴근하는 날 저녁에 영양제를 챙겨서. 근데 윤희가 보자마자 남편을 보자마자 이렇게 진짜 너무 매정하고 차갑게 그 톡 쏘아붙이는 눈빛으로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남편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영양제 사왔는데 그런데도 뿌리치고. 워낙에 이제 윤희 자체가 이제 여성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인호였죠. 맞아요. 세보미 아빠가. 네. 세보미 아빠랑 원치 않은 결혼을 억지로 했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마음도 줄 수 없었을 거고 근데 이게 피를 나눈 사람이어도 사실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 하지만 분명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혈연지간에도 맞지 않으면 힘든 법인데 더군다나 이제 부부는 살을 맞대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좋지 않은 사람과 살을 맞댄다고 하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은 여전히 윤희를 사랑하고 윤희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 윤희는 그렇지가 않았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생활을 보내지 않았을까. 저도 윤희가 굉장히 곁을 주지 않는 캐릭터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그냥 약간 부정하고 싶은 사람? 뭔가 하지만 어쨌든 부정하고 싶은데 자기가 같이 살았던 사람, 이게 온갖 약간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사실 좀 강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뒤에 막판에 이제 안아주잖아요. 그 장면도 좀 애틋했고 거기에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게 이게 부부들은 뭐 본인들만 아는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고 보니까 뒤에 가서 또 그 장면도 나오네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전 남편이 이제 윤희를 찾아가지고 청첩장을 들고 나 이제 결혼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알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울어버리거든요. 하염없이 울어서 같이 울었으면 좋겠다. 너도 행복했으면 그래요? 좋겠다. 이 감정도 이 장면도 저는 조금 윤희는 정말 감정이 1도 없었구나 나는 그 생각은 했는데 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남편은 그러니까 유재명 배우는 인호는 그렇게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마음이 좀 남아 있어. 남아 있어가지고
청첩장 보는데 외모도 김희애 배우랑 전혀 다른 스타일이야. 근데 그 경찰서에서 세범이가 찾아갔을 때에도 이정은 씨. 이정은 씨 이름 기억하시나요? 극중 캐릭터가 정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맞아. 이름도 아줌마 예쁘다고 같은. 해줬어요. 김희애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 인호도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윤희에게 자기는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 근데 밑빠진 독처럼 사랑을 계속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윤희랑은 정반대인 사람인데 외모도 반대야. 외모도 반대인데 나에게 사랑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윤희도 그런 느낌 받잖아요. 되게 인상 좋다고 하면서 이름도 예쁘다. 중간중간 보면은 이제 그 인호는 항상 윤희를 바라보고 있고 윤희는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그 정은이라는 그 경찰서에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은 또 반대로 항상 인호를 바라보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세범이가 찾아왔을 때에도 이렇게 밖에서 사탕 까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인호가 사실 그 정은이라는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네. 사랑을 주는 사람이어서 윤희에게 충족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그 여자에게서 찾아서 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가 지금 연애할 때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이랑 반대된 사람 만나죠. 정반대의 사람을 찾아가다가 잠깐만 가서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니야. 다시 또 악순환이 리턴. 악순환.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뭔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내가 그래서 그놈을 이런 느낌이 있었다. 나는. 약간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윤희가. 윤이라는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와 같이 살던 사람이 자기를 계속 찾아오는데 자기는 싫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미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들었을 것 같고, 막판에는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인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희를 지금 더 사랑해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윤희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행복해지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부부로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본인만 거기서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조금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이라는 게 쌓이다 보니까 그 정에 의해서 약간 표현되는 방식이 이제 달랐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나 약간 내가 애 같은 마음이 있나 봐. 그래서 이거 자꾸 남편의 눈물이 어떤 느낌으로 비춰지냐면,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생겼는데 이래도 너는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일도 감정이 없어? 그 느낌을 나는 인호가 보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정말 그 순간에 뭐 예를 들면 벌써라는 느낌도 아니고 뭐 서운해하는 느낌도 없고, 잘 됐다. 바로 잘 됐다. 무슨 한 번도 인호한테 웃음을 지어준 적이 없는데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축하한다면서 막. 그러니까 빠잉. 그러니까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해주니까 그 순간에 나는 서운함에 나오는 눈물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인호는 기본적으로 좀 애 같은 캐릭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술 먹고 찾아서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나 힘들어. 나 너 주려고 이거 샀어. 이런 것도 자꾸 보여주고, 그렇게 청첩장을 줄 때도 굳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나 아직까지 마음 있어. 그거 드러낸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좀 애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윤희에게는 사실 하나의 큰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였을 것 같은데,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짝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모습이 이제 뒤에 또 등장을 하죠.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근데 그래도 남편이 굉장히 큰 선물, 좋은 선물을 남겨줬습니다. 세봄이라는 딸이 있죠. 이 세봄이라는 아이는 또 어떤 아이인가요? 세봄이는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엄마가 굉장히 엄마에겐 좀 의미가 있는 그 카메라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되게 특이하게 사물만 찍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삼촌이 외삼촌이죠. 네, 외삼촌이 이제 세봄이에게 너는 인물 사진은 안 찍니?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아름다운 것들만 찍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세봄이가 유일하게 찍는 인물이 그 영화상에서는 엄마만 나와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사진에 담죠. 그리고 그런 엄마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찍고 이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참 예쁜 딸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외로운 사람이라고 이 딸도 느꼈었고 그래서 엄마를 좀 무심한 듯 옆에서 잘 챙기는 그런 좀 속 깊은 딸입니다.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세범이 같은 딸이 있어? 없죠.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 준의 편지를 처음 발견한 것도 세범이잖아요. 그래서 세범이가 편지를 읽고 아 우리 엄마의 첫사랑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어쨌든 엄마를 되게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한다는 설정부터도 내가 만약에 10대의 청소년인데 우리 엄마한테 이런 편지가 왔어. 나는 뭐야? 우리 아빠 물론 이혼은 했지만 우리 아빠 왜 다른 사람과 절절한 감정을 나눴다는 거네? 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수긍하고 엄마를 여행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딸. 근데 처음에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편지 내용이 사실 뭐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그리웠어 정도의 수준이니까 보고 그냥 되게 오래전에 헤어진 되게 친한 친구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행을 하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이 친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냥 가서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세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은 없는 아이였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똑똑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좀 안타깝지만 수긍을 잘하는 아이. 모든 이렇게 뭔가 변화에서도 그래 그렇지라고 약간 받아들이는 아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행 가서 알게 됐다. 저는 처음 해볼 때는 세봄이가 엄마와 이 준의 관계가 친한 친구로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읽어냈을지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궁금하긴 했었는데 두 번째 볼 때에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아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봄이가 이제 윤희에게 엄마 우리 뭐 여행 가자 이러면서 앞으로 나 신경 쓰지 마 엄마 인생 살아 이러면서 엄마 아빠 남자친구 생겼대. 여자친구 큐어에 너무 빠져서 아빠 남자친구 생기고 엄마 여자친구 생기고 엄마 아빠 여자친구 생겼대. 엄마도 연애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 마음을 눈치챘구나라는 생각이 거기에서 좀 들었거든요. 저는 세봄이란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감독이 본인의 환상 속에 있는 모녀지간의 이미지를 영화에 그려낸 거 아닐까. 약간 판타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했었어요. 너무 딸이 엄마를 위해 헌신하더라고 이 안에서. 단점이 없어 단점. 흔하지 않죠. 사실 엄마가 그렇게 곁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여행 가서 너 남자친구 있잖아. 이름이 경수?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것까지 아는지 너무 기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그런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엄마가 자기한테 무심하고 자기한테 곁을 안 주고 난 엄마한테 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살갑고 이렇게 클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이런 부모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가 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데 뭐 세상에는 뭐 다양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너무 예뻐. 예뻐요. 엄마랑 케미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둘의 케미 좋았어요. 모녀가 너무 약간 이상적인 모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은 엄마가 막 맞아. 이러고 맞아. 딸이 귀찮아 엄마한테 무심하고 이런데 여기는 약간 반전되어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그래서 좀 더 되게 약간 이상적이다, 되게 맞아. 멋지다, 멋진 관계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세봄이가 정말로 엄마에게는 세봄과도 같은 그렇죠. 존재였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느 날 밤에 같이 자다가 잠도 같이 자더라고 같은 침대에서. 근데 그것도 엄마가 등을 돌리고 자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짠했거든요. 정말 곁을 왜 이렇게 안 줬을까 이 외로운 여자. 그래서 그 세범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왜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을 때 엄마랑 살겠다고 했는 줄 알아? 엄마가 아빠보다 더 외로워 보여서.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짐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윤희가 여행을 결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세범이의 영향도 컸던 것 같고 고모의 행동력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그렇죠. 양 옆에서 도와주는 인물들이 맞아요. 있었구나. 준에게는 고모가 있었고 고모 저 너무 윤희에게는 멋있던데요. 맞아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타로 이야기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세봄이가 준비한 계획에 엄마도 윤희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타루에 살고 있는 준과 준의 고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준이라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준은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약간 철갑을 두른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곁은 주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과의 그 거리 그거는 좀 가까운데 윤희랑은 다르게 마음을 절대 열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자기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 아빠를 따라왔던 이유는 아빠가 자기한테 무관심해서 세봄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왔다라는 얘기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뭔가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어쨌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윤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집에서도 뭐 아빠는 무관심했겠지만 엄마가 뭐 또 거기서도 뭐 그랬겠죠. 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정말 갑옷을 두른 되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준이라는 인물이 고모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둘이서 살고 있죠. 둘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수의사야. 고양이는 귀여워. 쿠지라였나요? 쿠지라라는 고양이랑 셋이서 살고 있네요. 셋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일본의 오타루라는 마을은 우리나라에서도 러브레터라는 맞아요.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맞아요. 주인공이 오 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요. 어머 진짜 어머 나 둘이 저 짜신 거예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소 데스까?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설산에서 크게 오겐키 데스카를 외쳤던 그런 영화의 장소로도 유명한 동네인데 여기서 이제 영화의 절반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료코라는 인물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거지. 그 당시에 떠올랐던 이제 대상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냈는데 그게 동물병원을 자주 찾아왔던 손님인 료코라는 여성이에요. 그 료코라는 여성과 그날도 뭐 미묘한 어떤 그런 기운이 감지되는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레스토랑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술을 마실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거기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인상적이죠. 네. 너무 카리스마 넘쳤어. 그 얘기할 때. 대화 자체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도 지금 나에게 하려는 얘기가 지금껏 숨기고 살았던 거라면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던 거라면 계속 숨기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워낙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주변에서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좀 아깝긴 해. 나는 이 료코라는 사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료코가 너무 어려요. 맞아요, 애기더라고. 맞아요. 뭐 어때? 그렇긴 한데 너무 준이랑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거 맞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운이 맞아요, 있었던 건 맞아요. 맞죠? 료코가 그러잖아요.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 같다고. 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준이 이렇게 보다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도 숨기고 살으라고. 나쁜 여자. 나쁜 여자. 근데 매력적이야. 네, 매력 있어.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까? 담배 카리스마. 이렇게 탁 이렇게 들고서는 상여자. 상여자. 너무 멋있었어. 아니 근데 어쨌든 평생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살면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일상에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울 텐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이성애자라고 해서 아무 남자와 만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같은 성향을 가진 여자를 만났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은 네. 내 취향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윤희가 워낙 진하게 남아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과거에 커밍아웃을 하게 돼서 어쨌든 둘이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도망을 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타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감정을 표현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이제는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했던 거를 회상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성격이에요.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해라는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신 정말 나쁜 여자 같은 느낌?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힘들 때 먼저 류코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내 취향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취향보다는 그 이상을 가기에는 주변 시선도 너무 두렵고 나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울타리를 좀 둘러서 살아왔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것 자체를 본인이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철벽녀. 근데 매력적이었는데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오타루의 풍경, 그 눈 쌓인 풍경들과 같이 계속 자주 보여지는 장면이 밤하늘이거든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에요. 감독이 유독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건 저는 찾아서 본 얘기인데 원래는 만월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제목을.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뭔가 그리움이 차고 넘쳐서 가득 찬 그리움 혹은 뭔가 윤희의 비어있었던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전 또 약간 그렇게 느끼긴 했거든요. 뭔가 그리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윤희가 되게 생기가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보여줘서 저렇게 달을 처음에 어쨌든 담배를 그 가로등에서 이렇게 담배를 떼면서 하늘을 볼 때는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이게 사는 것도 사는 것처럼 아니게 그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게 본인의 이제 감정이 살아나는 약간 그런 그래서 점점 생기가 있어지면서 이제 딸과도 교감을 너무 잘하게 되고 본인이 뭔가를 결심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달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매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만월이라는 제목도 잘 어울린다. 영화랑. 만월. 전 윤희에게가 더 좋아요. 윤희에게가 더 좋습니다. 저도. 나 지금 노선 바꿨어. 근데 갑자기. 상여자. 비슷한 생각 하셨어요? 네, 저도 방금 유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후자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윤희가 이제 한국에서 살아온 삶이
본인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공허한 그냥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행을 하면서 윤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그 윤이가 차오르는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달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자기의 모양은 계속 갖고 있는데 빛이 차오르는. 그렇죠. 점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만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윤희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윤희와 준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윤희와 세봉과의 관계도.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언니들의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또 다른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윤이랑 준이랑 만나는 장면. 와 너무 좋았어. 저 그 장면 그러니까 너무 극적이지 않아서 맞아, 좋았어요. 맞아. 저도 그건 정말 그랬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연출을 어떻게 저렇게 했지, 뭐 연기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표정 정말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와닿았어요. 그리고 뭐 배우들의 그러니까 표정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맞아. 오버스럽지 않고. 그 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눈물 그렁그렁해서 돌아보는데 그냥 너무 좋지. 그 자체로 그냥 영화를 딱 하나 표현한 그리고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서도 대비가 되거든요. 준은 그냥 계속 당당하게 윤희를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근데 윤희는 보면서 쭈삣쭈삣해. 살짝 옆으로 살짝 시선도 돌았다가 몸을 어떻게 내 손을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다가 나중에서야 준을 바라보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도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너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좋기도 했고 저는 그 고모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그 준이 고모한테 고모도 연애한 적 있어? 이렇게 물으면서 고모의 연애 얘기를 들을 때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니까 왜 좋았어? 라고 해서 고모가 그 사람한테 가면은 좋은 냄새가 났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항상 화장실 방향제 영화관 화장실 방향제 냄새. 화장실 방향제 냄새가 났다. 근데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영화관에 그 화장실 방향제 냄새가 항상 있었다.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헤어졌어? 라고 하니까 난 영화를 좋아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가볍게 하지만 그래서 준이 고모는 그런 것까지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왜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어?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고모가 가끔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겨우 6개월인가 만났는데 이제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평생 잊지 않은 셈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고모 이렇게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윤희와 준, 세봄의 캐릭터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고모에 대한 얘기를 꼽아봤습니다. 좋은 장면들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경수 얘기 안 했거든요. 경수, 아유 귀여워. 우리 경수는 참을성이 없는 애구나. 아니 이거는 김희애 배우이기 때문에 웃길 수 있었던 대사야. 그러니까 경수랑 세봄이가 뭐 극 중에서 단 한 번도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껴안잖아요. 껴안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김희애가 등장해가지고 미쳤니?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데 난 이거 김희애이기 때문에 정말 웃길 수 있었던 대사다.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김희애란 배우의 캐릭터를. 너무 착한 아이였죠, 경수는. 귀여웠어요. 1년 꾸름이 경수. 그러니까 집은 부자야. 그래. 맞아. 고3인데 차를 그랜저를 그랜저를 끌고 다니더라고. 제네시스였나? 잘 모르겠다. 깜짝 놀랐어. 근데 맨 처음에 경수가 나왔을 때 그 둘이 이제 운동장을 걷다가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장갑 두 개를 하고 자기 리폼하는 거 취미라고.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성 역할이 좀 바뀌어 있는 느낌이었어. 경수와 세범이도. 그 되게 하찮게 봤는데 갑자기 그랜저를 몰고 나와가지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얘는 뭐지? 약간 경수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쵸, 별로 그쵸.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이 한량으로 살아도 자기는 그냥 뭐 이대로만 살아도 좋아. 만족하는 느낌. 세범이는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얘는 난 서울로 안 가도 뭐 그만
가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이미 1년 꿇었는데. 경솔한 캐릭터도 세범이에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솔한 역할을 한 배우도 되게 아역부터 밟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전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경력이 되게 오래된 배우인데 심지어 김소혜 배우보다 한 살 어립니다. 어머. 그래서 그렇게 귀여웠구나. 2000년생입니다. 귀엽더라고요. 2000년생입니다. 이재훈 씨 닮았어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준이랑 재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윤희는 세범을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빠와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범이가 빚졌던 뭐 현상 공짜로 현상하느라고 빚졌던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료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맞아. 주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원하게 이별을 하고 그리고 새로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세범이랑 같이 윤희가 이력서를 넣고 싶은 그런 식당으로 가서 이력서를 넣기 바로 직전에 엄마 긴장돼? 그러니까 하고 바로 끝나거든요. 영화가. 웃으면서. 어떠세요? 이제 세범과 서울로 올라온 윤희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너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제대로 된 삶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데 그 윤희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잘 될 것만 같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올라오면서 이제 편지 나레이션 하잖아요. 맞아요. 그 편지 글 내용만 봐도 윤희가 얼만큼 그 과거의 그런 거를 훌훌 털고 새로운 시작을 잘 할 것인가라는 거를 약간 암시하는 것 같아서 그 편지도 마지막에 너무 좋았잖아요. 나도 네 꿈꿔. 근데 하여간 그 편지 글만 들어도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까라는 약간 그런 희망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마지막 편지 그 준의 편지에 대한 답 편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편지를 붙였어야 됐을 텐데 붙였을까 모르겠다. 못 붙이지 그리고 않았을까 싶어요. 끝까지 윤희가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게 내가 딸에게 세범이에게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는 용기를 내보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고 추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나도 네 꿈을 꿔. 딱 여기서 끝나거든요. 네, 영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가 아직 윤희에게를 보지 못한 언니들에게 한 문장으로 한 문장. 이 영화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하고 오늘도 너무 더운데 감독님 앞에서 녹아내리고 계신데 근데 제 스크루버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시원해지는 눈이 수북히 쌓인 이 오타루를 배경으로 한 윤희에게를 보고 있으면 뭐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고 그런 영화가 아니라서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좋을 것 같아요. 퀴어 영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걸로만 보기에는 이 영화는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전 강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보면은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윤희에게를 만월 같은 영화다. 라고 미친다. 점점 지금 이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준비했어. 아니, 끝까지 저 질문 뭐 미리 사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다 보면은 놓치지 않을 거야. 어느 순간에 내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그런 영화. 근데 어떤 사랑이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좀 비춰주는 만월 같은 영화가 윤희에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아직 안 보셨다면 오늘 밤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눈도 시원해집니다. 네, 은하님, 유주님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살롱이었는데 두 분과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셜록님과 함께 살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분,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